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제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요즘은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처럼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돈이 갑자기 제 통장에 한순간에 팍 꽂히게 되니까 엄청 큰 돈처럼 보이고 그 돈으로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지 고민이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돈을 받기까지 정말 황당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1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기분 좋게 저에게 떨어진 돈이었다면 저도 신나서 썼을 텐데 제대로 뒤통수 후려 맞으면서 받게 된 돈이라 허튼 데 쓰지 말고 정말 알차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속풀이 할 겸 사연을 적어내려 가게 된 것도 이 1억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해서입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이 뒤통수 세게 맞고 받게 된 1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8배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28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죠. 남들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에는 가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저희 집에 빚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난은 늘 대물림이 된다고 하잖아요. 돈이 돈을 낳는 법이라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투자도 하고 넉넉하게 재산 불려 산다고 하지만 저희 집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조상의 조상님들도 쭉 가난하게 살아왔던 건지 온 가족이 돈을 벌어도 내 집 마련 하나 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았죠. 제가 공부를 끝발나게 잘 했었던 것은 아닌지라 대학을 가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졌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학업을 포기하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기는 하나 가진 돈은 거의 0원에 가까웠죠. 저희 부모님도 참 답이 없으셨거든요. 돈이 생기면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뭔가 계획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셨죠. 엄마, 이 카드 명세서 뭐야? 아니 신용카드 분명히 더 이상 안 쓰겠다고 몇 개월 전에 해지하지 않았었어? 그거 내가 살다 보니까 현금만 가지고 쓰기가 너무 벅차더라고. 아니 카드 하나 있으면 좋잖아. 실적도 쌓고 포인트도 쌓고 그냥 현금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 아니니? 그거야 엄마가 계획적으로 물건을 사고 돈을 쓸 때나 가능한 일이지. 엄마처럼 생각 없이 카드를 긁으면 결국 벌어오는 돈 다 떨어도 카드 빚만 생기는 거라고. 아니 무슨 한도가 이렇게 높아.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한도 끝까지 카드를 긁었다고? 아이 참, 그 리볼빙인지 뭔지 하면 한 번에 전부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 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사야 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네? 내가 뭐 대책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금액의 10%만 갚으면 된대. 그럼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가.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갚으려고. 그렇게 10%씩만 갚으면 된다는 말에 속아서 빚이 생기는 거라니까? 진짜 엄마 왜 그래? 엄마 혼자 쓴 돈인 줄 알아. 네 아버지랑 같이 쓴 돈이야. 신용카드 무서운 거야 우리 다 알지. 그런데 월급 내되면 다 갚을 수 있지 않겠니? 요즘은 그 뭐냐 한탕주의라는 단어가 있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단어도 나오는 게 아니겠어? 정말 답답해서. 엄마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천년만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카드를 한도 끝까지 쓰고 월급날 갚으면 된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돈을 모아야지. 모아서 나중에 노후에 쓸 돈도 생길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은 정말 답이 없었어요. 돈이라는 게 손에 쥐어지면 어떻게든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천생연분이죠 뭐. 누구 하나가 아껴 사는 사람이었으면 진즉에 이혼하셨을걸요. 둘이 서로 버는 돈은 바로바로 쓰는 게 버릇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주 그냥 제 속만 죽어라고 터졌어요. 그러니 집안 살림이 멀쩡했겠습니까?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집에 빚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당장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돈 써가며 사시니까 모을 돈이 없고
그나마 전셋집 하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죠. 정말 제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욕도 하고 손가락질도 했을 텐데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라서 그러지 못하는 게 한이었어요. 하지만 전세 자금이라는 게 늘 같은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솟는 땅값에 집값에 전세금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매년 나왔죠. 겨우겨우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천만 원씩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별 수 있겠습니까? 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때는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가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봐야 버는 돈이 노동력에 비해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아버지께서는 매일 일자리를 구한다는 핑계만 대고 일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이지. 어머니께서는 다단계에 빠져서 있는 돈도 날리고 계시지. 남동생은 군대에 말뚝을 받겠다고. 이런 집에서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아갈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군대에 처박혀 있지. 그래도 그나마 동생이 저에게는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버는 돈으로 온 가족이 생활을 하고 사고 치는 걸 수습해야 했으니 저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남들은 친정이 든든하다고 하던데 저는 정말 지긋지긋해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잔뜩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다단계에 빠져서 집 전세금까지 날려먹은 이후로 저희는 정말 단칸방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에서 열심히 살아봐야 어디를 갈 수 있으려나 비관을 할 때쯤 같이 공장에 일을 하던 언니 하나가 저에게 선자리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었어요. 저는 뭐 선자리에 시큰둥하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선자리에 나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팔려오듯이 결혼을 했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셨어요. 시부모님께 돈을 요구하셨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치매로 많이 아프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저를 팔아치우는 것 마냥 시아버지께 돈을 요구했고 시아버지께서는 무려 그 당시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저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 2천만 원 때문에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한마디로 시어머니의 치매 간호를 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시댁에서 을이라는 입장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조용하게 시키는 일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부께서는 늘 저를 걱정해 주셨지만 고분고분하게 지내다 보니 제가 만만해지기라도 한 건지 제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저를 종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치매 증상이 있으셨기 때문에 늘 돌봐야 할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그 몫을 다 해내고 있었죠.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또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께서도 나이가 있으시니 제가 더 진중하게 보살펴야 했죠. 솔직한 말로 다 때려치우고 야반도주라도 하고 싶었었는데 시아버지 때문에 제가 꾹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임신을 했을 때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전니 큰일이다. 아니 글쎄 네 아버지가 친구들이랑 그게 좀 장난을 치다가 크게 사고를 쳤지 뭐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장난을 치다가 큰 사고를 쳤더니요. 아니 아유 그게 그러니까 게임을 좀 하다가 말이야. 장난이라더니 갑자기 또 무슨 게임이요? 아유 이 인간이 큰 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글쎄 내 애기 당구를 치다가 뭐 좀 다툼이 생겼나 봐. 열이 받아서 당구장에서 싸움박질 하다가 글쎄 사람을 밀쳤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당구대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바람에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지 뭐냐. 재수도 없지. 아니 어떻게 다 그냥 살짝 밀쳤는데 머리를 다쳐서는. 그럼 지금 아버지께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던 얘기예요? 그래 그쪽 집에서 네 아버지 고소를 하겠다고 아주 난리 생난리다. 합의금으로 수술비랑 치료비랑 해서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니? 예 어떻게 좀 못 도와주니? 그 이러다가 네 아버지 깜빵 가게 생겼다. 제가 그럴 돈이 어딨어요. 가뜩이나 저 시집 올 때 돈 받은 걸로 취직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전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친정집 일은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오죽 마음이 급했는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갔다 오는 길에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서 돈 좀 달라고 떼를 쓰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재판받고 감방에 들어가게 생겼다고 저한테 매달려서 난리를 치시는데 제가 쪽이 팔리기도 하고 시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친정엄마께 그러지 말라고 확 떼어놨는데 친정엄마가 자기를 지금 밀칭하냐면서 눈이 횟가닥 돌아서는 도리어 저를 밀치신 겁니다. 제가 임신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는데 달려드는 친정엄마를 피하지 못하고 뒤로 나뒹굴게 되면서 쓰레기 더미 옆에 놓인 폐가구에 세게 부딪히게 되었어요. 아니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임신한 딸을 이렇게 밀치면 크게 다칠 수가 있다고요. 아니 지혜비가 지금 범죄자가 되게 생겼다는데 돈 1,000만 원을 못 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 아니 사돈도 너무하시네. 우리 딸 데려다가 간병인으로 써먹고 있으면서 사돈 댁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줍니까? 근데 그 순간 밑이 뜨뜻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리를 확인했더니만 벌건 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놀라서 아버님하고 불렀어요.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보통은 엄마 하고 불러야 하는데 저는 아버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시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말도 되겠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넘어진 상태로 멍하니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많이 놀라셨는지 당장 병원에 가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를 부축해서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저희 친정엄마가 시아버지의 팔을 확 잡아챘어요. 사돈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우리 며느리 이리 타다가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지금 혀를 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병원에 갈 때 가더라도 우리 남편 합의금은 해결해 주신다고 약전 해주셔야죠.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탓인데요? 아니 밀진 건 사돈이면서 누구 탓으로 떠넘기시는 겁니까? 자꾸 이러시면 저도 정말 힘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저도 밀쳐서 다치게 한 다음에 한 합의금으로 돈 1,000만 원 주시던가요. 저 정말 그 돈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남편 범죄자로 냅둘 수 없잖아요. 합의금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당장 병원에 가도 모자랄 시간에 친정엄마가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는 수 없이 시아버지께서는 1,000만 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조를 하신 뒤 저를 끌고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치매로 정신없는 시어머니까지 챙겨서 병원에 가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유산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 아이를 보내게 된 계기가 다른 사람도 아닌 친정엄마 탓이라는 게 정말 저를 죽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욕심에 임신한 딸을 밀쳐서 유산을 하게 만든답니까? 이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 또한 제가 유산을 했다는 말에 좌절을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떡하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안사돈이 달려들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애초에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울어? 울지 마. 우리 언니 울지 마.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강인하게 지켜놨어야 했는데 저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어요. 그런 친정이 있다는 게 너무 한스러워요. 어떻게 해요 저? 아니다. 우리 며느리가 왜 기가 죽어 있어?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앞으로도 사돈댁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해결해주마. 우리 며느리 몸 잘 치슬러서 아이야 다시 가지면 그만 아니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 쓰지 마라. 너는 정말 최고의 며느리니까 말이다.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너를 도와주마. 결국 유산은 유산대로 하고 친정에 1,000만 원도 송금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정말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친정엄마 때문에 유산을 해서 난리가 났냐고요? 아니요.
시아버지께서 친정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에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것이었죠. 제가 유산을 했다는 사실은 남편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집안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저희 친정을 기생충 취급하면서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또 1,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거야? 아, 그 빌어먹을 당신네 집안은 언제까지 기생충처럼 우리 집안 돈을 털어갈 건데. 더군다나 유산까지. 참나. 당신은 뭐 하나 똑부러지게 잘하는 짓이 없어. 내와 당신 때문에 아주 속이 터지겠다고. 그게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도 아이 지켜내고 싶었다고. 나는 뭐 유산한 슬픔이 없는 줄 알아? 어디서 바락바락 쓴 소리야. 나한테 은근슬쩍 말도 놓고 말이야. 내가 당신이랑 맘먹을 사람인 줄 알아? 양심 있으면 왕처럼 대접하고 모실 줄 알아야지. 우리 집안 돈 빼먹고 사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나한테 대들긴 대들어. 고분고분해도 예뻐해 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알겠어요. 큰소리 내서 미안해요. 그치만 저도 제 사정이 싫어요. 저도 미치겠다고요. 연애 끊고 어떻게든 우리 집안 재산을 지켜낼 생각을 해야지. 당신이 그 집 딸이야? 시집왔으면 우리 집 며느리인 거지. 앞으로 며느리로서 그 목 다 해내나 내가 지켜볼 거야. 남편은 저에게 대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앞으로 존댓말도 꼬박꼬박 쓰라고 했어요. 이게 부당하게 느껴지진 않았냐고요? 당연히 부당하게 느껴졌죠. 부부란 평등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갑질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찍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친정에 벌써 가져다 준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거기다가 돈 주머니를 창에 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친정엄마는 저 몰래 야금야금 시아버지께 연락해서 생활비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도 그렇고 친정엄마도 그렇고 저에게 대놓고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저에게 그간 10만 원 없냐, 20만 원만 빌려다오 했던 말이 쏙 들어간 걸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늘 시부모님께 죄송스러웠어요. 저도 이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저에게 걱정거리를 짊어지게 하지 않으려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쓰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뉴스를 보고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치매이신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일부러 시어머니의 언어 능력이 상실되는 걸 막기 위해 같이 신문도 소리내어 매일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부분 뉴스에 빠삭하게 지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신문에 실리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땅이 좋은 땅이라더라, 어느 회사가 탄탄하더라,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시아버지께 말은 못하고 혼자 모의 투자 같은 걸 해보면서 제가 은근히 이런데 눈이 밝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쯤이었어요. 시아버지 재산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부동산 쪽에 눈을 돌려서 공부를 하다가 지방에 꽤 괜찮은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랑 시아버지께서 따로 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단팥죽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큰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께서 덜컥 겁을 먹으시고는 제 옆에 찰싹 달라붙었죠. 그러는 바람에 뜨거운 단팥죽을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쳐서 다리에 아주 경미한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놀라는 바람에 시어머니를 살짝 밀치게 되었는데 그게 속상했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심통을 부리면서 방에 들어가셨죠. 차가운 물로 씻어내고 벌겋게 올라오는 다리에 연고를 바른 뒤 삐진 시어머니를 달래고 있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 아버지한테 땅 사라고 부치긴 게 너지? 이 배운 것도 없는 주제. 스제농께 어디서 투자를 하라 마라 충고를 하고 있어. 너 뭐 되냐? 잘난 거라도 있어? 어디서 학벌이라도 괜찮은 게 그런 소리를 짓거렸으면 말을 안 해.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하고 지랄이냐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는 그냥 집에서 치매 걸린 우리 엄마나 돌보라고. 네가 우리 집에서 해야 할 일은 그거 하나뿐이라니까. 주제넘게 괜히 우리 집 재산에 이래라 저래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너 할 일이나 잘하면 된다니까. 왜 우리 가족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놔. 아주 불행을 타고났어. 처가가 왜 돈이 없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너. 갑자기 쏟아지는 비난에 영문을 몰라서 대꾸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버럭하시면서 남편을 말리더라고요. 그 땅을 돈 주고 산 건 안돼 왜 애만 며느리를 잡고 있어. 너야말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허구한 날 지 가정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바깥에 싸돌아다니기 바쁜 게 누군데. 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해 죽겠다고. 괜히 우리 집에 시집을 와서는 자기 생활 하나도 못 누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병 가는만 하는 꼴이. 그러라고 돈까지 지어줘서 데리고 온 거 아니셨어요? 그 땅 당장 물어요 아버지. 그 돈을 주고 그린벨트에 엮인 땅을 사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시아버지께 제가 은근슬쩍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슬쩍 뉴스를 보는 도중에 꺼내셨는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안목이 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걸 시아버지도 틈틈이 지켜보셨었나 봐요. 제가 신나서 요즘은 땅 가진 게 최고 아니냐면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땅값도 많이 오른다고 뉴스에서 봤다고 떠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동네 땅이 괜찮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슬쩍 권유를 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그 뒤로 며칠 땅을 알아보시고는 저를 믿고 제가 추천해준 동네의 땅을 덜컥 구매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사기를 맞은 거죠.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 어떤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최고로 가치 있는 땅이다. 토지도 영다른 토지를 보여주고서는 서류를 조작해서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땅을 보고 샀는데 매매를 한 땅은 그 땅이 아니었던 거죠. 예전에는 유행했던 조악한 사기수법이라고 하대요. 결혼 생활도 3년을 넘겼으니 저도 시아버지의 성향을 조금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시아버지께서 항상 진중하고 신중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사기를 맞았다는 게 저도 좀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사기를 맞은 땅은 그린벨트에 엮인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찍소리도 못했죠. 제가 애초에 그 동네 땅이 좋다더라 하는 말만 안 했어도 신중하신 시아버지께서는 다른 땅을 보셨을 텐데 제 말 한마디로 사기를 맞은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정말 이 집안에 도움은 안 되고 돈이나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사람인 건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었어요. 모든 걸 알게 된 이후에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했던 일이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건데 일을 벌여놔서 얼마나 죄송했던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사기 맞았다면서 돈 아깝다고 난리를 치던 남편놈은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것도 핑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뭐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돈도 아닌데 아깝다고 술을 마시고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런데 남편놈 술에 취해서 방에 들어오더니만 저에게 같이 잠자리에 눕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와 함께 누워 자면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떡하니 부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지혜인데 주희야 하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아무리 정 붙이고 살 붙이고 살가운 사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람까지 피운 남편놈이랑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저에게는 매번 짜증만 부리고 성질만 부리는 사람인데 제가 다른 여자랑 붙어먹는 꼴까지 참아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지부진하게 고민만 2달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이혼을 하고 돌아간다 한들 갈 곳이 마땅치 않았으니까 저도 그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제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참 운명처럼 저에게 월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룻밤 사이에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를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둘째는 가질 생각도 없는 남편 때문에 저도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방에 아이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아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운명처럼요. 저는 이미 이 생활에 길들여지고 무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기에 아이를 가진 것을 그저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혼을 한다 한들 딱히 어디 갈 곳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기도 했어요. 저 아버님, 제가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그 어이경이 없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임신 테스트기를 하니까 두줄이 떴어요.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지속한다 우리 며느리.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던 아이가 둘이요.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했다. 어디 속은 괜찮니? 먹고 싶은 건 없고. 임신? 아니 어떻게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됐지? 뭐 병원 한번 가봐. 제가 다시 한번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시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남편은 뜨뜨미지근해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본능적으로 임신이 무엇인지 느낀 것인지 저에게 놀아달라고 졸라대는 일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둘째를 임신하고 10달을 기다려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아픈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어요.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시어머니께서는 집에 있는 것조차 불안해하셨고 잦은 횟수로 여기가 어디냐면서 우리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엉엉 우셨습니다. 시아버지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매일같이 뭘 하는지 바깥을 싸돌아다니는 아들놈은 더더욱 낯설어 하셨죠. 그나마 제가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눈물을 멈추고 식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고 시집 온 지 8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기력이 많이 쇠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정말 젊은 나이셨어요. 칠순을 채 1년 남겨놓고 돌아가셨거든요. 치매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나 찾아오는 병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50 중반부터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집안은 이전보다는 조용해졌지만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외로울 만큼 정막이 흐르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모의 죽음을 무척이나 슬퍼했지만 그래도 손주 보는 재미로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셨어요.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원했던 아이는 아니었지만 정말 하룻밤 사이에 생긴 아이였지만 그로 인해서 시아버지께서 기운을 차릴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있었던 거지요. 속은 꽉꽉 막혀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시어머니도 사라졌지. 아들놈은 허구한 날 바깥에서 뭘 하는지 모르지. 며느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답답해 보이기도 했을 거고 말이죠. 그런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간식으로 떡을 먹는 걸 참 좋아하셔서 제가 늘 오후 서너 시쯤 사이에 꼭 간식을 챙겨드렸었단 말이죠. 근데 조용하셔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시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가 도착을 하고 난 뒤 시아버지께서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마음의 병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두통이 있었던 것이 그저 스트레스인 줄 아셨나 봐요. 근데 병원에 가서 까보니까 뇌동맥류였던 거예요. 뇌혈관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확장이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면 동맥류가 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혈관벽이 약해져 파열이 되어 뇌출혈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보호자분께서 빠르게 119에 신고를 했고 응급처치가 잘 되어서 수술 끝에 의식은 회복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수술 중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서 혈류가 차단이 되면서 후유증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죠. 시아버지께서는 후유증으로 갑작스러운 언어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입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거기다가 단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문장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병원에 달라붙어서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병원비도 걱정이었지요. 시아버지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통장이 어디 있는지 말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벌어온 월급을 한 푼도 저에게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다 모아두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돈을 달라고? 아니야, 아버지 돈 많은데 아버지 병원비를 왜 나한테 계산을 하라고 그래? 나 돈 없어. 돈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여태 생활비 한 푼을 안 지어줬으면서 그 많은 월급을 어디다 썼는데요. 그걸 알아서 뭐 하게. 그냥 집에서 아버지 통장 찾아서 계산해. 난 돈 없으니까 병원비 못 준다고.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단 하루도 일을 쉬어본 적 없는 사람이 저에게 생활비 한 푼을 안 주면서 어떻게 돈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었지요. 하지만 당장 병원비가 급했기 때문에 저는 집을 뒤져서 통장을 찾아냈고 병원비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그 통장을 남편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니 병원비 결제할 거 아직 남아있는데 통장을 당신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내가 당신 뭘 믿고 이 통장을 맡길 수가 있겠어. 그래 봐야 그 구직은속 대단한 처가에만 돈 퍼주는 거 아니야? 통장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아버지 병원비만큼은 내가 낼 테니까. 저는 그때부터 참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 했어요. 분명 집에 돈이 있음에도 생활비가 없었고 정말 아이 간식 하나 사주는 것까지도 남편 허락이 필요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또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의사소통을 무조건 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정든 시아버지를 두고 어딜 가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간호했고 결국 더 이상 치료는 의미 없다는 말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병간호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병마와의 싸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2년 만에 다시 이런 일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성심성의껏 시아버지를 보살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돈줄이 막혔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네 시아버지가 쓰러진 다음에 경제권 하나 제대로 못 챙겨왔다며? 아이 뭐하러 그 집에 붙어서 간병인 노릇을 하고 있네. 사위한테 돈 달라 해봐야 꺼지라고만 하더라. 언제까지 들러붙을 거냐고 말하는데 그게 장모한테 말할 소리니? 너 당장에 이혼하고 어디 일자리 찾아서 집으로 돌아와. 돈도 못 받으면서 왜 간병인 노릇을 해? 엄마, 여태까지 시아버지께 받은 게 있는데 이제 와서 때려치우고 이혼하라는 게 무슨 소리야. 제발 그만 연락해. 지긋지긋하다고. 그런 지옥 같은 친정에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고 시아버지를 혼자 두고 이혼을 한다는 건 더더욱 꿈을 꾸지 못했어요. 그나마 이 집에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게 해준 건 전부 시아버지의 덕분이라 생각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3년을 더 넘는 시간 동안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했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지만 티내지 않고 시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해도 제가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아들놈이 그런답니까? 지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없는 건지 어떻게 아버지가 하는 말 하나를 못 알아들을 수 있냐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뇌출혈에 대한 위험이 있었고 언어장애가 온 지 4년 차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뇌출혈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이번에는 수술 후 뇌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뇌부종까지 오게 되면서 의식을 찾지 못하셨고요. 그대로 수술 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 든든한 제 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도 제정신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사이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제 가족 같으신 아버님 영정사진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시부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여보,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뉴스 봤어? 지금 기사가 떴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예전에 사기 맞아서 사뒀었던 그 땅 말이야. 그거 그림들 주위 엮인 그 땅. 그거 주변에 골프쟁이 들어오고 개발이 되면서 제한이 풀렸다고. 아들, 그럼 그 땅이 이제 제한 없는 그냥 일반 땅이 된 거라고요? 미치겠다 진짜. 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이런 선물을 다 남기시네. 대박 났다 대박 났어. 앞으로 땅값이 금값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정리하고 상속도 빨리빨리 정리해야겠네. 대박이다 진짜. 아우 진짜 잘 됐네요. 다행이다. 아버님께서 속상해하셨던 땅이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저는 그 땅에 빚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서 내내 속상했었는데 제한이 풀리면서 금싸라기 땅이 되었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하이에나 같은 친정엄마가 이 소식을 알고선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내가 기사로 봤는데 왜 예전엔 너네 시아버지가 사기 맞아서 샀다던 그 땅이 이번에 제한 풀린 그 동네 아니냐? 잘됐다 진짜. 그 땅 네가 사라고 부추긴 거라며? 그럼 너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냐? 판 정도는 달라고 해라. 그 돈 받아서 우리 좀 도와주고. 네 아버지 지금 돈도 못 벌고 아주 죽겠다 싶겠어. 시집을 갔으면 말이야. 친정도 좀 챙기고 해야지. 어떻게 이리 친정을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 아들놈을 낳았어야 했는데 애만 딸년을 낳아서 고생이다 내가. 말년의 고생이야. 친정엄마의 도가 넘는 요구는 저를 참 지치게 했지요. 근데 참 사람에게 사건 사고는 한 방에 오는 법이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멍하니 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도 보고 싶고 시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울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에 누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싶어서 보니까 웬 여자더라고요.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는데 꾸미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지 엄청 세련된 여자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빼꼼 열었죠. 누구시냐 물었더니만 갑자기 우리 남편 이름 석자를 대더라고요. 제 남편 맞는데 혹시 누구세요? 어디서 찾아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이가 출근하고 집에 없어서요. 저 모르세요? 나주희예요, 나주희. 얼굴 보시면 딱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순간 머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주희야 하고 불렀던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애가 벌써 몇 살인데 이 관계가 몇 년이나 이어졌다는 건지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11년 전 이야기인데 말이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얼빠진 얼굴을 하니까 당당하게 저 알죠. 문 좀 열어보세요. 하더니만 집에 몸을 비집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그동안 아버님 때문에 저희가 떳떳하지 못한 만남을 해왔어요. 아니 어떻게 그거 삶으셨길래 아버님이 이혼은 추구도 안 된다고 며느리는 그쪽 하나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버님도 이 관계를 다 알고 있었구나 싶어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당당해서 집까지 찾아오고 그래요. 할 얘기가 남아있나요? 전 없어요. 저희 집사람 벌써 12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어요. 이제는 이 집안을 판다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모셔야 할 환자도 없으니까 이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넉넉하게 위자료 한 3억 챙겨드릴게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한 게 14년 차인데 12년째 만남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 남편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는데 주객전도가 심하게 되었구나 싶었죠. 위자료로 3억을 주겠다고요? 제가 이혼만 하면 그 돈을 주겠다고요? 네,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죠. 1억 정도는 뭐 바로 드릴 수 있는데 3억 드리려면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집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하고요.
이래저래 복잡하긴 하지만 3억까지는 뭐 칭해드릴 수 있어요. 그제서야 남편 놈이 그동안 모아둔 돈 하나 없었던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여자랑 두식 살림하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한쪽에 퍼다 나르고 있었으니 당연히 돈이 없었겠죠. 두집 살림까지 하느라 그동안 벌어둔 돈에 다 쓴 거였군요. 그쪽에게는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었나 봐요. 저한테는 돈 없다고 한 푼을 안 주던 사람인데 이런 게 바로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저희 아이도 있어요. 지금은 제 호적에만 올라가 있는데 이제는 그 아이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자료 챙겨드릴게요. 이혼도장만 찍어주세요. 이제 그 사람 저에게 보내주시라고요. 그래요? 좋아요. 1억은 바로 줄 수 있다고 했죠? 그 1억만 줘도 제가 남편 놈 그쪽에게 보내드릴게요. 너 가지세요. 정말 1억으로 된다고요? 그럼 저희가 급하게 집을 처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1억쯤이야 대출을 받아서라도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제 그 정도는 그 일랑 이야기 끝났거든요. 어머, 생각보다 쿨하시다. 어쩜 이러게. 오히려 너무 쿨해서 제가 준비하고 온 게 무색한걸요. 개소리 그만 나눕시다. 1억 들어오는 대로 도장 바로 찍어드릴 테니까. 알겠어요? 상간녀는 오히려 고맙다면서 집을 떠났죠. 그날 저녁에 남편 놈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니만 슬쩍 제 눈치 한번 보더라고요. 진짜 1억 보낼 테니까 이혼도장 찍어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하고 내 관계 굳이 구구절절 말 안 해도 되지. 듣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내일까지 1억 보내. 그럼 내가 확인하고 도장 찍어줄 테니까. 다음날 상간녀랑 남편놈 저에게 1억을 송금했다면서 이혼 도장 찍으라고 서류 내밀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이제 그린벨트 해제된 땅 문서 흔들면서 이거 팔아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자랑질을 하는데 기가 막혔죠. 시아버지 이름이 적힌 문서가 그 손에 있더라고요. 저는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이혼 도장 찍어주고 똑같이 서류 한 장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뭐였냐고요? 바로 제 이름이 적힌 땅 문서였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가로차에서 확인하고는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 소리 뭐냐고? 뭐긴 뭐야? 아버님께서 나한테 주신 땅 문서지. 왜? 이런 게 내 손에 있을 줄 몰랐나 봐. 그랬더니만 지 손에 들린 땅 문서를 가차없이 흔들면서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어디서 조잡하게 위조한 서류를 들고 와서 그래. 이 서류야말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그린벨트가 풀린 그 땅이거든. 그거 이미 예전 서류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고 가셨거든. 자, 내 서류랑 비교해 볼래? 여기 날짜 보면 내 쪽이 훨씬 최신이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땅 문서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어떻게 그 땅을 너한테 줄 수가 있어? 어? 여기 이렇게 핏줄이 떡하니 있는데 이거 다 조작된 거야. 네가 우리 아버지 구슬냈지? 내가 구슬린다고 넘어오실 분이야? 아버님께서 그동안 내가 이 집안을 위해 노력한 곰을 높게 사주셔서 주신 땅인데 왜 그래? 내가 살면서 이런 상속은 듣도 보도 못했어. 유류분인 거 그거 그 청부 소송 있는 거 알지? 내가 그 재산 다 찾아올 거야. 저는 그런 남편놈을 보며 깔깔 비웃어 줬습니다. 제가 이날을 위해서 준비한 게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아버님께서 저에게 땅을 주셨을 때 공증을 해주셨던 변호사님께 미리 연락을 드렸었고 남편놈이 한참 분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이에 변호사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영환 변호사라고? 어디 변호사 양반 입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이 재산 내가 유리분 청구 소송에서 뺏을 수 있지.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박혀있으면 이걸 왜 저 땅년한테 주냐고. 우리 아버지 제정신이 상태에서 넘긴 거 맞아? 그 어떤 날보다 정신이 올바른 상태에서 의사수den서도 받고 함께 고응증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해서는 유리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개소리 뭔 소리야. 상속된 재산인데 그걸 왜 못해? 내가 아버님께 증여를 받은 땅이 아니거든. 그 땅이 말이야. 그린벨트로 엮여 있으면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점점 똥값이 되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아버님께서는 네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보시더라. 그래서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나를 위한 정치를 마련해 주신 거라고.
나랑 계약서를 작성하셨거든. 어떤 계약서냐고? 바로 나를 간병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을 하겠다는 계약서였어. 그 말에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어요.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하냐는 얼굴이었죠. 그 계약서는 정말 여러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받은 덕에 작성한 계약서였는데 남편 놈이 저에게서 땅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간병 서비스 범위와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일상생활 지원, 의료적 간호 등등 말이죠. 제가 시집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혜택이라도 받아보려고 간병인 자격증을 딴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돌봄, 시아버지의 간병까지 전부 그 대가로 땅을 받기로 규정을 한 거예요. 이 재산이 어떻게 지급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님께서 쓰러지시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의사와 변호사까지 불러놓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증여가 아닌 계약으로 묶인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값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4년 동안의 저의 노고가 그 땅값이랑 맞먹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최저시급도 올랐지. 주휴수당, 야간수당 이런 게 다 붙었잖아요. 간병 서비스와 그 땅의 값이 비례한다는 감사까지 받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 내린 이후에 적절하게 산정되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땅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을 받았고 남편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유산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니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그 비싼 땅을 받았다고? 이거는 억지야. 법적으로 며느님의 재산이 되었을 때 그 땅의 가치는 지금과 철저히 달랐으니 가능했죠. 법에 근거한 결과물이고 정당한 노력으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되면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가진 재산에 대한 분할은 물론이고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댁집 명의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간녀와 차린 집 또한 남편의 이름으로 전세를 받은 것이었기에 전부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만세를 삼창했습니다. 꼴 좋다. 나한테 그렇게 돈 난리를 치더니 내가 마지막 남은 너의 간까지 전부 뽑아가주마. 만세다 만세야. 남편은 부들부들 떨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의를 했지만 바람을 피운 놈이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위자료로 1억을 챙겼고 재산 분할로 남편이 가진 재산의 반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었던 그 땅 또한 오롯이 제 몫이었고요. 거기다가 양육비까지 지급을 해줘야 하니 얼마나 속이 쓰릴 텐가요?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걸었습니다. 지들이 지들 발로 찾아와서 애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줘야 속이 시원한 법이지요. 결국 남편놈 돈 때문에 눈 멀어서 그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저랑 이혼하려고 했다가 돈만 죄다 뜯기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않겠어요? 상간녀 그년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맘카페에 장황하게 글을 썼습니다. 간통을 저지르고 불륜으로 아이까지 낳은 사람이 어떻게 육아 돌봄을 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나는 바람에 상간녀는 어린이집에서도 잘리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끝마치게 된 것 같아서 속이 참 시원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정말 큰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땅이 워낙 땅값이 똥값이었으니까 거의 40% 올랐다고 해도 수십억에 달하는 돈은 아니었지만 저랑 아이가 집 하나 얻어서 아껴가며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어요. 시아버지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전 남편놈 그년이랑 돈 때문에 지지고볶고 싸운 건지 뭔지 저를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내가 그 돈 탐내지 않을 테니까 우리 아이 잘 키우면서 살아보자. 당신에게 그동안 욕만 하고 빈정거리기만 했던 지난 날의 나름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당신을 사랑해 보려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노력해 볼게. 응? 내가 아직도 네 말이라면 껌뻑 죽는 바보 천치로 보이냐? 썩어지지 못해? 결혼 2년 차부터 바람을 피운 놈을 내가 미쳤다고 왜 받아주냐? 전 남편 놈도 그놈이지만 소식을 들은 저희 친정에서도 저에게 빌붙으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 돈 들고 얼른 다 같이 살 큰 집을 얻으라고 하길래 저는 친정집에도 더 이상 누군가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고는 번호도 바꾸어 버리고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도록 이사도 가버렸습니다. 친정도 전 남편도 모든 인연을 끊어버렸지요. 제 나이가 아직 40대잖아요. 아직 충분히 젊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그 지긋지긋한 것들 다 끊어내고 저를 위한 제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한 걸음 내딛는 게 두렵긴 하지만 제가 뭘 해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용기 한번 크게 주시면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